안녕하십니까, 문화식구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의 신작이자 거의 이번 연도 최고의 기대작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 영화죠. 오디세이인데요. 일단 예상대로 왜 영화관이 존재하는지,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스토리나 장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훌륭함을 가지고 있지만 의도나 해석을 유추할수록 그 의미가 남다른 부분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문화식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오디세이와 호메로스의 원전 오디세이아 사이에서 가장 흥미로운 각색은 아마도 트로이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는 오디세우스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전에서 오디세우스는 호메로스가 그를 처음 소개할 때부터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힘보다는 머리를 사용하는 지략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계책이 바로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 오디세우스는 이 위대한 승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본인이 만들어낸 트로이 목마라는 계책을 하나의 전쟁 범죄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여기서부터 영화의 오디세우스는 우리가 알고 있던 영웅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는 위대한 전쟁 영웅이라기보다 자신의 저지른 거우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PTSD에 괴로워하는 군인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질렀던 일들을 계속해서 되짚어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화 중반부에 오디세우스와 칼립소에게 자신의 귀향길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설명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영화가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같은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모두 오디세우스가 간접적으로 들려준 이야기에서만 존재하는데요. 이 같은 측면으로 살펴본다면 오디세우스가 전하는 기항길에서의 이야기는 망상 혹은 직접 벽지 않은 이야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디세우스의 기항길에 등장하는 괴물과 실현들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지는데요. 이것들이 단순히 신화성 모험이 아니라 트로이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경험을 오디세우스가 뒤집어서 체험하는 과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폴리페모스죠. 거대한 몸집을 가진 외눈박이 괴물 키클로스라고도 합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와 공포, 인간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존재를 바라보는 감각은 어쩌면 트로이 병사들이 처음 트로이 목마를 마주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트로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대한 목마를 들여왔던 오디세우스와 그 병사들이 이번에는 자신이 거대한 존재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거인족인 라이스트 리고네스입니다. 거인 병사들이 아무런 자비 없이 오디세우스의 버들을 학살하는 장면은 트로이 성문이 열리고 그리스 연합군이 도시 안으로 밀려들어가 버렸던 학살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키르케 섬에서 이어지는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이 돼지로 변하는 시퀀스는 트로이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탈과 전쟁 범죄 등과 대입됩니다. 결국 인간이 동물로 변하고 다시 식재료처럼 취급되는 이 이미지는 전쟁 이후 패배한 도시 사람들이 겪는 약탈과 폭력, 그리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과정을 연상시키기 때문인데요. 특히 키르케라는 인물 자체가 전쟁의 피해자처럼 묘사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이 장면은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만나는 괴물과 마녀, 거인들은 단순히 귀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트로이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했던 폭력과 공포가 다른 형태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예언을 들은 뒤 아폴론의 소를 잡아먹기를 선택한 병사들은 모두 죽고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오디세우스만 유일하게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를 잡아먹는 것을 회개의 기회로 본다면 그 기회를 잡은 오디세우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주제의식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는 원전에서 여신으로 등장하는 칼립소가 영화에서는 의사에 가까운 존재로 묘사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오디세우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료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제우스의 율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그네나 손님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정당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일종의 환대의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그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신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이 설정을 단순히 신이 보고 있으니 착하게 살아라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제우스의 율법은 신에게 벌을 받지 않기 위한 규칙이라기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 그리고 서로 간의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 율법의 기준으로 다시 보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결국 이 영화는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삭제된 부분이지만 원전에서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 제우스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폴리페모스는 그걸 비웃으며 본인은 포세이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의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눈을 잃습니다. 물론 신하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영화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신의 징벌이라기보다 자신이 타인에게 행한 폭력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이타카에 와서 훨씬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로버트 패티슨이 연기한 안티누스를 비롯한 구원자들은 제우스의 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데요. 겉으로는 손님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타카에 머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집의 재산을 탕진하며 왕비 페넬로페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왕자까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거린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이는 또 처벌을 받습니다. 안티누스는 자신 앞에 있는 거지를 구타하고 그걸 말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저게 신으로 보여? 네가 신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거린으로 분장한 오디세우스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디세우스는 안티누스를 비롯한 구원자들을 모두 처단하며 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신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행동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면에서는 또 영화 내에서 존재하는 명확한 인과관계 혹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느낄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개봉 전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캐스팅입니다. 특히 루피탄 용호가 헬레네를 연기한다는 사실을 두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고대 그리스 최고의 미녀이자 그 아름다움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시작됐다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런데 영화는 그런 인물에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텔레마코스가 스파르타에 가서 메넬라오스를 만나는 장면을 보고 나면 이 의문이 상당 부분 풀립니다. 애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다는 신화의 전제를 그대로 믿게 만들 생각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헬레나의 외모 자체를 통해 그 신화의 허구성을 드러냅니다. 트로이 전쟁이 정말 한 여자의 아름다움 때문에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명분에 가까웠을까요? 영화는 후자에 훨씬 가까운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아가멤논에게 트로이는 단순히 헬레네를 대체할 도시가 아닙니다. 지중해의 중요한 무역로를 차지하고 있던 강력한 도시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한 여자를 둘러싼 사랑과 명예의 전쟁처럼 보였던 트로이 전쟁이 사실은 경제적 이익과 권력, 영토를 둘러싼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 전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레네가 정말 압도적인 미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그 지점에서 캐스팅 자체가 영화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젠데이아가 연기한 아테나인데요. 개봉 전부터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지혜의 여신이자 오디세우스를 이끌어주는 아테나를 왜 젠데이아가 맡았느냐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젠데이아가 너무나 좋은 배우고 지금까지 보여준 연기력도 있지만 배우 자체가 지닌 개성이 아테나와는 잘 매칭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디세우스가 거리는 모습으로 페넬로페와 대하는 장면에서 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트로이가 멸망하던 반 그리스 군대가 도시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약탈과 방화, 살해와 파괴, 성폭력과 신성모독이 이어지죠. 지금까지 오디세우스 앞에 나타났던 아테나는 냉소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디세우스가 아테나라고 생각했던 그 얼굴은 거린으로 변장한 채 페넬로페에게 참여할 때 아테나는 이번에는 처음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테나 신전에서 그리스 군인들에게 참수당한 아테나의 사제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기안길 내내 아테나를 찾으며 기도했던 것도 단순히 자신을 보호해줄 신을 찾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페넬로페가 쥐어준 아테나의 상징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 역시 단순한 신앙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얼굴에는 자신이 트로이에서 목격하고 또 자신이 만들어낸 비극에 대한 죄책감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오디세우스가 아테나라고 생각했던 존재는 신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한 인간의 얼굴이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젠데이아의 캐스팅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던 얼굴이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아테나라는 신을 표현하기 위해 젠데이아를 캐스팅한 것이 아니라 오디세우스가 평생 잊지 못했던 한 인간의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캐스팅한 것이라 생각하면 모든 장면이 조금씩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몇몇의 아쉬운 점을 뒤로하고도 이번 오디세이는 너무 훌륭한 작품이었고 다배체로 볼 때 어쩌면 그 진가가 드러나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 저는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식구였습니다.